소리 들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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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그 주제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의 행복을 한번 바라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 큰 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 부분 또는 구체적인 어떤 현실이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복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의 이런 노력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위에서 마치 드론을 타고 내 행복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그 작업을 인생 바퀴라는 이름으로 8개 주제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 8개 바퀴를 다룬 다음에 우리의 행복은 농사 짓는 것과 상당히 비슷해요. 혹시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첩첩 산중 출신이거든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 동네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이러니까 뭐 일제시대 때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예, 그때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가 한 70년대였으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마을에는 전기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으셨는데,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거의 매일 이렇게 논밭으로 나가서 이렇게 한번 휙 둘러보세요. 둘러보고 여기에 풀이 자라는지, 병충해가 꼈는지, 물이 부족하지 않는지, 아니면 혹시 짐승들이 와서 파디 집어 놓거나 밟아 놓았지는 않는지, 다양한 그런 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부지런한 농사꾼들이고, 그런 분들이 훌륭한 그런 결실들을 맺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들이죠. 우리가 행복을 농사에다 비유를 한다면은 다양한 곡식들, 영역에서 우리가 가꾼다는 것을 지난번에 이제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한번 씨 뿌리고 나서 내 몰라라 하고 있으면은 열매가 잘 열리지 않아요. 중간에 짐승이 파리 집어도 그냥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그 행복, 인생의 그 바퀴를 한 2번 정도 더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고, 우리는 그것을 행복 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에 지난번에 하셨던 그 행복 통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누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행복학교에 이제 교육 방법이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크게는 그 이론적인 거를 배우는 거를 배움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 실제로 지난번에 그 수레바퀴 작업을 하신 것처럼 작업하는 거를 우리가 do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작업한 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 생활에 가서 한 번 더 연습해 보는 걸 행복 통장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조금씩 모아놓은 통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연습한 거를 그 다음 교육에 왔을 때, 나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시는 것을 저희는 행복 조각 나누기라고 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내가 지난주 동안 했던 행복 통장 연습이 어떻는지를 같이 좀 나눔을 하면서, 다른 분들은 저렇게 경험을 하셨구나, 이런 것도 내가 가지고 가고, 내 거를 나누면서 조금 더 내 안에 있는 표현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정서나 이제 기억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들을 행복 조각 나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행복의 텃밭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면서 그걸로 좀 나눔도 하고 이런 시간을 먼저 하고 이번 주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텃밭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그리고 직접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셨을 겁니다. 그냥 그 바퀴가 동그람하면 좋은데, 그냥 울퉁불퉁한 그런 바퀴도 있고, 때로는 바퀴가 둥글기는 한데 아주 작은 바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거의 그냥 별처럼 그냥 뭐가 많이 나 있는 그런 밖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아마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좋다, 나쁘다, 나는 이렇구나 하고, 뭐, 한탄하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나를 한번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 번 해보시면은 대충 하나의 그 흐름들이 보여요. 아, 내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낮게 점수가 나오구나. 이 부분은 비교적 이게 들쭉날쭉하는 부분이구나. 아, 이 부분은 내가 늘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이구나.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흐름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이렇게 알고 나면은 내가 지금 행복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내가 어디에 좀 더 시간을, 어디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감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온다 싶은 부분은 그냥 조금은 그냥 그걸 즐기고 누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좀 약한 부분이다 싶은 부분은 평소보다 조금 더 관심과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기울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그렇게 가꾸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젊은 친구들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워라밸 들어보셨죠, 그죠? 일과 삶을 균형 있게 해야 되겠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말하죠. 그죠? 워크와 라이프를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균형 잡힌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결국 그 균형을 잃은 결핍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게 돼요. 나를 좀 채워주세요. 나에게 조금은 뭔가 관심을 보여주세요. 이런 소리를 자꾸 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나는 볼 때 이런 점은 다 만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마음 한 구석이 좀 비어 있는 것 같거나 뭔가 조금 이렇게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그렇게 평화롭거나 행복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항상 내 안에 조금은 남아 있음을 이렇게 스스로 감지하게 돼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서 뭔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이제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신호가 내 안에 있다면은, 뭔가 이거 좀 더 균형 잡힌, 좀 더 조화로운 그런 삶을 가꾸어 가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시면은,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그런 것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작업도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조금 더 나한테 중요하니까 좀 더 세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친밀감이라는 주제가 하나 있어, 영역이 하나 있었죠, 그죠? 근데 이 친밀감을 나는 가족들과의 친밀감, 또는 친구들과의 친밀감,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나누어서 8개 영역에서 9개 영역으로 이렇게 바꾸어도 괜찮아요. 괜찮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주거 환경을 좀 더 나눠가지고 내 가정, 그리고 내 집을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환경은 사회적인 환경, 우리나라 사회가 또 우리나라라는 그 문화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이런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지금 볼 때마다 열받아.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자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사회 환경 또는 우리나라 어떤 큰 문화와 내 집의 어떤 그 환경을 이렇게 구분해서 두 주제로 이렇게 또 나눠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한테 좀 더 의미가 있고 나한테 좀 더 중요하고 그런 것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것이 안에서 합쳐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 안에서 내용적으로 서로 다른 느낌이 있는데 나는 서로 다르게 평가되거나 판단되는데 하나는 묶여 있어 가지고 어떻게 점수를 줘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걸 나누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8개 있던 것이 9개, 10개, 어떤 분은 11개까지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나누면은 이거는 끝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영역으로 묶어내는 거라 이렇게 좋습니다. 예. 그 지금 이렇게 영역이 등분이 되어 있는 거는 균형감을 가지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건강 부분에만 이거를 그냥 난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건강 부분을 세 분할로 다시 나누겠어. 이렇게 되면 그 건강 부분의 축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거를 3등분으로 다시 나누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균형에서는 건강 부분의 축이 훨씬 더 커지면서 전체 균형은 조금 깨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하나에서 2개 정도 늘리는 거는 가능하지만 하나의 축을 과도하게 늘린다거나 아니면 좀 균등하게 영역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두씩 더 늘리는 건 괜찮고요. 그런 식으로 축을 늘려서 이제 보는 건 좋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런 거에 대한 축에 대한 감각은 내가 내 삶에서 영향을 받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민감도죠. 내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옆에 민들레가 핀 걸 봤어요. 오, 민들레가 폈네? 이 콘크리트 바닥에도 이게 피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부터는 그 길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민들레를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고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지를 그냥 사는 대로 살지?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내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구나를 알아차린다면 훨씬 더 내 삶을 조절하고 주인되게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한 민감도, 알아차림에도 영향을 주는 작업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작업을 집에서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런저런 집안일이나 이런저런 일로 아마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한번 영역을 더 나누어 봤거나 아니면 해보시면서 경험하신 것을 한 2분 정도나 또 말하면 한 3분 정도 나눔의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다시 한번 해봤는데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저의 시선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제가 그 기준을 삼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제가 그 기준을 잡아서 제가 좀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조금 더 그 만족에 대해서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좀 더 동그래졌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엄마는 너무 건강에 신경을 써. 이런 말을 들으면, 그리고 엄마 요즘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 엄마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아. 이러면 나는 사실 그렇게 안 느끼는데 그런가? 이러고 나서 점수를 낮게 준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 이제 보통 우리는 이만큼 해야 돼.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단정을 짓잖아요. 네. 그것조차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더 그 라이프 휠이 더 만족도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보통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해야 돼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 시선으로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해 라고 하면 그 라이프 힐이 더 만족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예. 평가에 대한 기준이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의 평가에서 이 정도면 만족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해야 잘하는 거지 라고 말했을 때 난 사실은 이 정도도 괜찮은데 하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이 부족하다, 이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부족하구나, 이런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 이 정도는 적어도 작품을 하나 만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데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만족스러워의 기준을 두고 체크를 했더니 수레바퀴가 훨씬 더 편안해졌다, 이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또 한번 나눔을 이렇게 한번 해보기. 왜냐하면요, 우리 아까 농사 말씀을 드렸는데 농사 짓다가 보면은 내가 모든 분야에 잘할 수 없으니까 오늘 병충하게 들었는데 이런 모습을 취하는데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동네 사람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은
그걸 알게 돼요. 네네. 나도 그런 게 있었는데 찾아 헤매다가 알아서 이 약을 쳐봐 이런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을 나누면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균형을 잡아가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니까 내가 생각해서는 이게 별거 아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소중한 또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뭐 꼭 대단해야 나눈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요. 네네. 편한 마음으로 그냥 네, 해보시면 맞습니다.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인생을 트리플 30년이라고 해서 자녀노로 30년, 부모노로 30년, 그 다음에 이후의 인생이 30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변화가 됐고 입문했다고 하는 거는 저녁에 잘 적에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행복을 주세요. 그리고 잤습니다. 아하. 입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 나눔해 주셨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아까 발표하신 분 중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이렇게 보기보다 내 자신의 관점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그 점수 자체가 좀 더 상향이 되더라, 좋아지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둥근 그런 모양을 갖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 떠올란 게 그거예요. 우리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느냐. 우리가 그 점수를 내볼 때도 8가지 영역 중에서 각자가 각 영역에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점수가 낮게 나온 사람, 높게 나온 사람, 이것을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저 사람은 높게 나와야 될 사람인데 왜 저리 낮게 나왔지?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저 사람은 참 보면은 말할 때나 가끔씩 보면은 정말 낮게 나와야 될 텐데 또 높게 나온 거.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가 이 인생 바퀴의 휠에서만 이 바퀴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 살면서도 많이 발견돼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저 정도 뭐 조건이나 환경이라면은 좀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왜 저래 지질이 공상으로 힘들게 저렇게 앓는 소리만 하고 살지? 예,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죠, 그죠? 반면에 참 복이 안 됐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내가 저 입장이라도 참 저 사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그게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표현하고 그냥 헤쳐나가는 사람들도 보게 돼요. 왜 이런 다름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을 오늘 아까 그 발표하시면서 힌트를 주셨어요. 자,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행복을 2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기대와 현실. 자, 이 기대와 현실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매치를 하느냐 하면은 현실에서 기대를 빼는 거예요. 그죠? 아마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내 삶은 이 정도 되어야 돼. 할 때 그 이 정도가 만약에 9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실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3점이에요. 그래서 현실이 3이고 기대가 9라면은 3에서 9를 빼면은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러면은 만족도가 어떨 것 같아요? 예, 엄청 떨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현실에서 기대를 빼보니까 플러스 점수가 나와. 나는 현실은 지금 3이지만은 기대는 이 정도밖에 안 했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3에서 2를 빼니까 1이죠. 플러스죠. 그럼 만족감이 비록 적지만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와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어떻게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대로 기대를 분모로, 현실을 분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눗셈처럼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든 중요한 것은 기대와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과의 관계에서 행복이
만족감이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대가 높다면은 기대를 낮춰서 현실에 맞추거나, 아니면은 현실을 열심히 노력해서 바꾸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맞게 끌어올리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대치는 엄청 높은데 끌어내릴 노력도, 현실을 끌어올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한탄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간극이, 현실과 기대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힘들겠죠, 그죠? 우리가 표현하는 것 중에서 힘들다, 이 표현이 참, 단어를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다가 뭐죠? 들고 있는 거예요. 힘을 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은 힘들지 않을까요? 내려놓으면 되죠, 그죠? 들고 있지 말고. 그런데 그 들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힘들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적절하게 자기가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해요.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력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뭔가를 개혁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기대가 높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나 자원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대가 높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계획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비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거나 아니면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가족은 절대 싸움이 일어서서는 안 된다. 이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는 100% 무너지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기대를 현실에 맞게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가꾸어 갈 때도, 어떤 거는 분명히 우리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성장하고 변화될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변화시키기에 이렇게 에너지나 시간 투자하지 않으려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은 게으름. 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특히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게 귀찮아져요. 근데 나는 안 바뀌어도 괜찮은데 주변이 좀 확 바뀌어줬으면 좋겠어. 이제 기대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또 아무리 우리가 뭐라 그럴까 체력이 약해도 우리 안에서 바꿔낼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늘 있어요. 그걸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가소성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뇌는 자꾸 바뀌어요. 좀 어려운 용어지만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현실과 기대 이 사이에 내가 어떤 것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는지,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쪽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는지, 아니면은 기대를 낮추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지, 그것을 우리가 두 개 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개를 적절하게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균형이라 그럴까요? 조화라 그럴까요? 이뤄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때로는 기대를 낮추고, 때로는 현실을 개선하고, 어느 것을 그래야 될지가 우리 각자가 삶의 지혜이고, 또 내가 처해진 현실에서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현실을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시각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죠? 네.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알아차림, 지금 마지막으로 기대를 알아차리고 현실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했는데 알아차림이 사실은 이 행복을 향한 마음 다듬기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원하고 있지?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아까 힘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컵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수평을 들고 컵을 들고 있어요. 처음에 무겁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손을 쭉 뻗어서 들고 있으면 컵이 이렇게 무겁지 않은데 이거가 10초, 20초, 30초, 40초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컵의 무게가 처음엔 가벼운데 점점점 무거워져서 나중에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이게 가벼운 스트레스지만 그것을 오래 들고 있으면
나한테는 힘드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갈등이 뭐냐 하면 기대와 현실의 차이. 나중에 이제 우리 갈등 다루기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긴 하는데요. 그 차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뭘 기대하고 있는지 못 알아차려요. 이럴 때는 질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럴 때는 지금 내가 이 일에서 뭘 바라고 있지? 내가 뭘 원하지?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지? 요 두 개를 먼저 딱 알아차리시면 조절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나눔을 하다 보면 항상 옆으로 잘 나가요. 예, 그래서 나눔을 많이 하실수록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가져가실 수 있는데 오늘 조금 옆으로 갔지만 갈등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초반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어느 정도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 바퀴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사실 큰 바퀴, 작은 바퀴, 모난 바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냥 내 삶이 어느 쪽으로 지금 많이 치우쳐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하나의 그 신호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대단하게 평가돼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나를 알아차리는 도구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내가 노력을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의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바퀴가 작은 거, 원이 작은 거는 그래도 균형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균형이 갖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조화나 균형이 있다. 그러나 행복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원을 좀 더 크게 그리자. 그렇게 점수가 모든 영역마다 골고루 나오게 해보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이라는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실 영성을 이해하는 데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이제 필요해요. 영성이 높게 나오는데 다른 영역은 아주 낮게 나온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자, 여기서 영성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영성이라는 것은 꼭 종교인이 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모든 사람들이 이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성당에 다닌다, 교회에 다닌다, 절에 다닌다 이런 개념보다 사실은 내가 물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하는 믿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결국은 그 세상을 있게 하는, 그러니까 나라는 한 존재가 있지만은 나를 자유롭게 또 나를 존재케 하는 어떤 분 또는 어떤 뭔가가 존재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믿음도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라고 말해요. 나한테만 옳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옳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이 있죠. 그죠? 그게 예를 들면 사랑이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사랑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우리가 정신적으로 약간 정상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돼요. 누구나가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것을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소중한 어떤 그런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사랑을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불러요. 용서도 마찬가지죠. 화해도 그래요. 평화나 정의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말하는데,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삶에서 중요한 하나의 판단이나 어떤 그런 근거로 삼겠다 하는 것도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어떤 보편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 이 의미도 그냥 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은 누구나가 이거는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를 살아낼 때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 의미 있는 어떤 삶도 보편적인 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중요한 삶의 기준 내지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뭐라고 보느냐면 영성이라고 봐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나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안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으로 이렇게 이제 추측해보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우주의 기다, 뭐 다양한 용어들을 써요. 절대자다. 철학자들은 절대자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죠? 절대자, 초월자, 전능자, 어떤 존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존재와 내가 낱낱이 아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도 그분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왠지 찾아야 될 것 같고 만나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끊임없이 우러나온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것도 영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뭐냐면 좀 더 완전에 대해서, 좀 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그런 갈구가 있어요. 보통 가족들 안에서 누군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은 우리가 쉽게 속이 상하거나 비난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거는 우리 안에 은연중에 뭐예요? 그 사람이 완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완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뭔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나서도 참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우리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다? 완전했으면 좋겠고 완벽했으면 좋겠고 하는 기대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완전에 대한 추구, 완전에 대한 바람, 그런 완전함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걸 말해요. 그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그러고 그 완전한 분과 완전한 존재와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나와 그분이 서로 일치하고 만나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과 이제 소위 말해서 신심은 조금은 차이가 나요. 신심은 그냥 종교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냥 틈만 나면 부처님 앞에 가서 108배를 한다든지 뭐 가톨릭 신앙인이라면은 성체조배나 매일 미사 참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면은 아마 이걸 영성으로 혼동하는 사람은 영성의 점수가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영성의 점수는 높아졌지만 다른 점수가 낮다 이러면은 이거는 영성이 아니고 신심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아마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영성은 다른 영역들을 다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서 내 기대치를 어떻게 할까요? 영성적인 기대치로 만들어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볼 때도 그냥 내 기대 그대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 안에 다른 보편적인 가치들을 많이 이렇게 끼워 넣기 때문에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은 나는 이걸 좋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역들 자체 안에서도 만족감이나 그 안에 긍정적인 거, 그 안에 고마운 것을 찾아내는 눈이 같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영성만 높아지기라는 것은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것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은, 뭐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이것은 내가 영성을 신심과 좀 혼동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진정한 본래의 영성을 좀 가꾸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쉽게 예를 든다면 108배를 하고 있는데 행위를 해요. 그죠? 이거 끝내야 되는데 오늘은 108배 무조건 완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일이죠.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완수하기 위한 어떤 신심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하면서 이 마음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괴롭혔던 내 마음에 번뇌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이것들 하나를 비워내는 행위로 이렇게 한다면 이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걸 바라봤을 때 눈이 달라져 있죠. 이 힘이 다른 일상생활에도 파워가 이렇게 있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성체조배를 해요. 아, 성체조배 해요. 묵주기도 오늘 레지오에서 발표회가 몇 단을 했어요. 뭐 이런 걸 하는데, 묵주기도 하면서 묵상을 하지 않고 염경기도만 막 하고 있으면 끝나고 나서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험한 데에 어떻게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그 험한 데에서 거기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 이런 막 그 성경을 기초로 한 묵상을 하시다 보면서 내가 탁 깨고 나니까 그렇지, 내가 이 삶 안에서 내가 너무 지금 불평이 많았구나. 내가 지금 조금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면 이거는 사실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주어질 의무가 아니라 이제 좀 영적인, 영성적인 활동을 한 거죠. 이런 것처럼 신심행위는 의무 또는 행위라는 것 자체에 머물 수 있다면 영성적인 활동은 그 행위 안에서 내면의 움직임이 있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확대되어지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걸로 좀 구분을 하시면 조금 훨씬 더 이렇게 좀 알아차림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이제 하고 잠시 이렇게 쉬면은 좋겠죠, 그죠? 예. 영성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온다. 이거는 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은요, 조금은 육체적이고 생리적인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게 돼요. 일단 기본적인 생존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생존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관계나 내가 좀 더 성장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이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날 현실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영성의 주의를 기울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영성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조금은 더 심심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냐, 또는 배부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은 내 관심 밖에 이렇게 밀려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점수가 낮게 나온다면은 그 정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뭔가 허무해져요. 인생 참 허무하다. 삶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져. 내가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이렇게 죽도록 이렇게 애를 썼나? 이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된다는 만약에 경험들이, 느낌들이 가끔씩 내 안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난다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성을 갖고 가라는 신호라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초대죠, 초대. 네. 그래서 그런 초대를 받는다는 자체가 행복이죠, 그죠? 네, 복됩니다. 영성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그거는 다른 주제가 되니까요.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잠시 한 5분간 이렇게 쉬셨다가, 잠시 이렇게 움직이셨다가, 다시 한번 조금 짧게 되든지 해가지고 그 다음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